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하며 호황을 누린 곳이 있죠. 바로 배달업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서일까요? 비싸진 배달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려다가 망설였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배달비 인상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한 만큼 자영업자, 플랫폼 관계자, 정부까지 이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 각자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배달 플랫폼 앱에 올라온 한 음식점 공지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요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배달비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배달비가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산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단히 먹으려고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배달을 시켜 먹으려다가 또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겨서 제가 엊그제도 배달 한번 시켜 먹으려다가 배달비가 6,000원까지 나오는 거 보고 망설였다가 안 먹었거든요. 그냥.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요즘 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배달도 많이 시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배달비가 비싸면 음식을 안 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와는 달리 생계 유지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배달 포장비가 상품 가격이 한 10%가 돼요. 9,000원짜리 우리 해장국을 팔면은 포장값이 900원 돈 되거든요. 이게 900원 돈 되는데 거기다 포장비 빼고 또 그 배달 업체 수수료 떼고 가면 우리는 남는 거 거의 안 파는 것보다 나니까 하는 거야 이게. 배달비가 계속 상승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일부 배달앱의 단건 배달 서비스가 꼽힙니다. 단건 배달이란 배달기사가 1회에 한 건의 배달만 하도록 해서 배달 소요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단건 배달은 고객에게 더 나은 배달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라이더에게도 안전한 배송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계 내에서 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는 물론 고객의 만족도 모두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남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진짜 배달 회사 돈 일 하고 있는 거에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0원 하면 1,000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배달료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합니다. 배달 팁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배달료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들면 배민원의 단건 배달 같은 경우는 6,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은 배민 앱 내에서 이런 공지도 올렸어요. 소비자가 내는 배달 팁은 배민이 푸치하는 게 아니고 모두 라이더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그 6,000원의 배달비가 라이더에게 모두 가는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상은 6,000원 받아서 지금 거의 4,000원 나가고 있는 꼴이고 그럼 나머지 2,000원은 어디로 가?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성토에 배달앱 관계자는 플랫폼 내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아마 뭐 거리가 멀어서일 수도 있고요. 배달 거리가 거리 할증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도 본인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겁니다. 플랫폼 또한 그거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배달료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는 라이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배달비 인상을 촉발한 요인은 단건 배달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는 묶음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건 배달이 되다 보니까 배달 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배달 기사님들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율이 많지 않으니까 그 배달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 불균형이 배달비 인상을 초래한 원인이다. 배달비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단건 배달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배달비를 둘러싼 논쟁,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선 리포트 말미에 자영업연대가 일부 배달 플랫폼 회사들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예고했죠? 네, 이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가 공동소송 커뮤니티 화난 사람들의 치솟는 배달료에 대한 원인 등을 지적하면서 단건 배달을 하는 일부 플랫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우선 이 이종민 대표가 올린 글이 단순한 이 배달비 비싸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자영업자 측은 총 3가지의 문제점을 들었는데요. 우선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한다는 쿠팡이츠의 단건 배송 광고입니다. 여기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는 거고요. 이 단건 배달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 방해죄가 있다. 그리고 배달팁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비를 업주의 매출로 잡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꼬집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단건 배달 때문에 뭐 배달비가 올랐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플랫폼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던가요? 네, 이 자영업연대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배달 대행업체인 지역 배달 대행사에 배달 업무 일부를 시범 위탁 중입니다. 단건 배달이란 원래 한 번에 한 집에 주문만 받아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해준다는 장점을 앞세워서 나온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단건 배달 시스템은 라이더들에게 단건 배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반 배송과 엮어서 총 3개의 묶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게 자영업연대의 주장입니다.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 음식을 좀 빨리 받아서 따뜻한 상태로 먹고자 해서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단건 배달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음 배달을 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가장 피해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도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단건 배달이라는 이유로 배달비를 더 받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행위는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연대는 지난 4월 28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들은 고발의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을 들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자영업연대를 대리하고 있는 남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단건 배달이 아니라 한 업체에서 하나만 받긴 하는데 그 뒤에 2개, 3개까지 해서 3곳까지 해서 이렇게 묶음 배송을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만 받아서 오니까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라이더가 한 곳에서 하나 받고 그 다음 곳에서 다른 거 받고 받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 자영업연대가 얘기하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부분은 배달 대행사가 중간에 끼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자영업연대에 따르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사인 불응이라는 회사에 단건 배달을 위탁하면서 배민원의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먼저 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주문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하기 때문에 형법 제314조 2랑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영업연대가 마지막으로 문제 삼는 부분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문제 이외에 배달팁 문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를 업주의 매출로 잡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대표가 보내온 이 정산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 금액 안에 배달 팁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영업연대는 배민 약관 제5조 4항인 배달 대행 서비스는 모두 배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언급했는데요. 고객이 납부한 배달 팁을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수수료와 세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배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업주가 대신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4월 중순 국세청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 변호사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어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되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배달 플랫폼에서 가져가야 될 부담이 부당하게 업주들한테 넘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한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마지막 문제점으로 언급이 됐던 이 배달팀 문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 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남 변호사의 말을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말했던 허위 과장 광고와 업무 방해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남 변호사는 자영업연대에서 제기한 문제와 현안들을 아직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남 변호사의 말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기에, 즉 누구를 속이거나 위력, 내가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른 플랫폼들에서 배달 대행 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할 때 자기들 걸 뭐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자기 배달 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자기들 걸 그냥 최우선 해달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그만 이제 배달 대행들이 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근데 이게 위계나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것까지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나. 네, 사실 이 배달비 문제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각자 입장 차이도 있고 배달료 인하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소송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 74년 이래 처음으로 청와대 내부가 전부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소위 최고 권위자들만 전유하던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가 국민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청와대 개방 첫날부터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 그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기와지붕 아래 공연을 보고 사진을 찍는 시민들.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던 경비대는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자,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지난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유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굳게 닫혀있던 청와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방 이틀 차인 지난 11일 오전 9시.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청와대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 방문 시 행사를 열었던 영빈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보던 청와대 본관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네, 이렇게 좋은 공원이 시민한테 돌아오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청와대 하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거에 지금 한이가 솟구쳐요.
실제로 보니까 뭐 좋으네요. 맨날 그냥 TV에서만 보다가 커다란 대문을 들어가니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던 대통령 관저가 모습을 드러내고 푸른 잔디 위 기역자 모양 건물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머물던 춘추관 앞 헬기장엔 그늘막과 빈백 등 쉼터가 마련돼 시민들은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특히 이번 개방으로 조선시대 한양의 주산인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앞길인 세종대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심축을 도보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첫날 거 신청했는데 거기서는 당첨이 안 되고 이 주변에는 많이 왔는데 이 안에는 처음 왔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이거 진짜 구중거리구나. 다만 아직 본관 등 건물 내부는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들여다볼 수 없었고 공사가 완료되면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한편 새 정부에서 열린 공간으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이 일대를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안구역으로 분류돼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됐던 청와대 주변은 앞으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도 제공해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 사용 시에도 불편함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중궁궐 논란이 이어져 오던 청와대를 74년 만에 국민품으로 안긴 윤 대통령. 청와대는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하나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는 달인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게는 좀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오히려 뭐 세금을 환급해준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희가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좀 변호사님,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입니까? 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모든 소득이라 하면 이자, 배당,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에 따라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드린 이제 종합소득세란 국세와 지방세를 전부 포함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납부만 3개월까지 연장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성실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좀 이제 1년 동안 벌은 이 총 소득을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개개인들 중에서 누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세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오히려 더 내용이 더 복잡하고 들으시는 분이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것이로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방정산을 했으나 복수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말고 간략하게 세금에 대한 정산하는 제도이잖아요. 혹시나 그때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여 반영해서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중에서 합산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해서 받으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을 2가지 이상 받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엔잡런드라고 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데 다시 또 되돌려받는 경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만약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들이 약 227만 명 정도 되고, 이렇게 좀 되돌려줄 세금이 5,5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세금을 마치 돌려받는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는 연말정산이 이제 13월에 월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환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혜택을 많이 줄여서 이제 환급은커녕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좀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이렇게 보시면요, 그럼 여기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신고하자니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받는 혜택보다 크다 보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훨씬 더 간편하게自動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치 세금이 당연히 환급되는 것처럼 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는 좀 납부해야 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왠지 이제 신고를 하면 당연히 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용이 굉장히 많겠지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거든요. 혹시나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아이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유형이라면 쉽게 설명드리면 국세청에서 과거에 신고되었던 자료를 내가 확인해 본 뭔가 너한테 어떤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 일종의 경고문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세청이 이런 아이유형 자체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다 본 거니까 실제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무언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유형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률 저조라는 표현과 적격증빙 과소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소득률 저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난번에 신고한, 즉 작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업종별, 외형별, 시군구별 평균 소득에 대해서 80% 미만인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즉 국세청에서 봤었을 때는 너가 동일한 업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 거니까 혹시나 너가 사업과 관련해서 쓰지 않은 경비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신고 때는 정확하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소득률 저조에 대한 내용이 되어 보고요. 또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치라고 하는 거 있는데 국세청에서도 이 사업자가 그 경비와가 쓴 내용들에서 다 홈택스 내용들에서 좀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자료와 납세자가 실제로 신고됐던 자료에 대해서 경비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게 혹시나 너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도 경비에 반영되는 건지 아닌지를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적격증빙 과소수치라는 경고문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체크해보고 이번 신고 때는 이 부분에서 혹시나 누락되는 건지 아닌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국세청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좀 전부 분석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성실 신고 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세청에서 이제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을 이제 성실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수익 금액이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익 금액이 그 이하더라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하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60%만큼을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은 일반 사업자들과 달리 의료비와 교육비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불이익도 있는데요. 만약 성실신고 의무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만큼까지 가산세가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란 이제 세무대리인이 해당 신고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만약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가 세금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발급해준 세무대리인도 역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5월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다 보니까 좀 중요해서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저희 유익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로포커스, 이번 주엔 배달비 인상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할 만한 제도가 현재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될 비대면 방식의 소비 형태, 이로 인해 비대해진 플랫폼사들의 영향력 사이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할 적절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